자,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맞죠? 자, 그 6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그 주제복합 지문이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였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일단은 그건 넘어가고 오늘은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 그치? 기억납니까? 그쵸? 이거랑 그 다음에 뒤에 있었던 그 과학 지문. 그쵸? 바로 지진파와 내진 설계. 요런 거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준비됐죠? 그치?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볼 거는 이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 취소권에 대한 이제 사회문화, 법률, 이것도 역시 똑같이 법률 지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17세의 고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절반 정도 복용을 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라도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지불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2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했다면 판매업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도 지금 뭡니까? 일상의 사례를 이제 들어가지고 일상에서 있을 법한 사례를 예를 들고 그리고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이제 이어질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최근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 민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과 관련된 첫 번째 법으로 제시한 게 바로 민법 제 5조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바로 뭐다? 19세 미만의 그렇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그렇죠?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자, 두 번째 줄로 넘어가면 조금 띄워놓고 합시다. 알겠죠? 밑에 좀 적을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그 뭡니까?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렇죠? 만약 동의 없이 그렇죠?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그죠? 법으로 정해진
계약 기간이 지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그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법률 지문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요 내용은 조금 잘 뜯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냥 대충 무슨 내용만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끝나는데 이런 모의고사 지문이 나왔을 때 이런 계약 조항, 그 법 조항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한번 봅시다.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럼 미성년자의 기준이 뭐다? 그치. 바로 19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미성년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은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어. 그치? 근데 우리가 문법에서도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원칙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데 이 말은 이꼴 무슨 뜻이냐? 예외가 존재를 한다는 뜻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원칙은 이거지만 예외도 인정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일단 중요한 건 요거죠. 바로 뭐다?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계약 자체가 없는 걸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렇죠? 즉 해약 기간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없다? 그렇죠. 바로 뭐다? 법적 해약 기간과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미성년자의 동의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거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지문에서 해석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렇지?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눈이 사실 모의고사를 이제 제대로 푸는 방법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제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박스로 표시합시다. 자,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고 박스로 표시해야 되겠죠?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까지 박스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민법 제5조의 목적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문제는 앞서 든 사례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도에 취소를 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사용한 물건을 중도에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다는 거죠. 이거는 아예 계약 자체를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백금 회복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계약의 취소는 이꼴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 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상품 구매자는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은 판매자는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뭘 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뭐다?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매자는 그렇죠? 바로 뭐다? 상품을 반환을 하는데, 그렇죠? 단 이때 바로 뭡니까? 사용한 경우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제일 첫 번째 문단에서 뭡니까? 예를 들었던 것이 만약에 이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일반인이었다면은 뭡니까? 판매자가 요구한 대로 그렇죠? 절반을 먹었으니까 절반 이미 받은 판매 대금 20만 원에 전체가 총 60만 원이니까 절반이 30만 원이라서 10만 원을 더 구매자가 지불을 해야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민법 141조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바로 미성년자가 그렇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치? 이때는 바로 뭐다?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그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그죠?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다? 받은 이익이 현조하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생활 필수품인 경우는 결론만 얘기하면 바로 뭐다? 사용한 만큼의 대금 반환 의무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생활 필수품은 미성년자든 아니든 사용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죠? 미성년자라고 쌀을 안 먹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죠? 미성년자라고 이빨 안 닦는 거 아닙니다. 미성년자라고 똥 싸고 똥 안 닦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는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인한 혜택을 사용을 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이 현존한다라고 보고, 이런 생활 필수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뭡니까?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봅시다.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렇죠? 생활 필수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경우는 그렇죠?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한 만큼의 대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남은 상품만, 그렇죠?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그렇죠? 구매는 그렇죠? 지급한 대금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방금 위에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활 필수품이 아닌 경우는 현존하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미성년자가 거래한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바로 뭡니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그렇지? 반대로 뭡니까? 바로 미성년자와의 계약 시 판매자 보호 제도도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먼저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에 배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취소권 행사의
배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취소권 행사에 배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그렇죠?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한 경우, 이 경우는 취소권 행사를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얘는 적극적으로 판매자를 속인 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형사법으로 따지면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무리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특히 그런 경우 있잖아. 학생들 중에 좀 악질적인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분증이나 이런 거 어른들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그치? 주변에 그런 친구들 없지?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뭡니까? 마치 자기가 성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바로 뭡니까? 취소권 행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다?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그죠?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하는 게 바로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거 시험 문제 보기에 나왔었죠. 그쵸? 바로 뭐다? 이때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일종의 우리가 암묵적 동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표현하지 않은 것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기간 내에 법정 대리인의 확답이 없는 경우, 그렇죠?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 어때? 계약을 유지하겠다, 유지하지 않겠다 하고 발송을 해도 돼.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유지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아예 그냥 발송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인정을 한 걸로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소할 경우만 어떻게 기간 내에 취소를 하겠다는 확답을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 봅시다.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철회권이라는 거죠. 자, 이 철회권은 바로 뭐다? 바로 법정 대리인이, 그렇지? 확답을 그렇죠?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렇죠? 먼저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거야. 아예 그냥 판매업자가 먼저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 하고 뭡니까? 엎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계약 당시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냥 계약을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성년인 줄 알고 계약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미성년자였네? 이러면은 이 경우에는 추인하기 전까지 먼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예 계약할 때부터 난 저 미성년자인데 이거 계약해도 돼요? 그럼 되지 하면서 일단 그렇게 계약을 한 경우에는 철회권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한편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김밥과 과자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등 일상적인 거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을 때도 엄마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해버리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것들, 이런 간단한 그런 계약 혹은 일상에서 그 간단한 필수적인 그런 계약,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유형의 계약들은 전부 다 뭡니까?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지진파와 내진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지진파와 내진 설계. 자,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이때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를 지진파라 한다. 대표적인 지진파로는 P파와 S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지진은 바로 뭐다?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진 발생 시 일어나는 게 바로 지진파라는 거죠. 그래서 지진파는 바로 뭐다? 바로 지각 부분에서 발생된
에너지가 2로 씁시다. 알겠죠? 파동 형태로 전달되는 걸 우리는 지진파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지진파로는 P파와 S파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P파와 S파를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P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지진파로. 자, 이것도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표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서 자, 첫 번째 P파를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두 번째 S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먼저 P파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P파는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이 그 뭡니까?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방향과 일치하는 지진파를 우리는 P파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P파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매질의 뭡니까? 압축과 그렇죠? 매질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전달이 된다는 거죠.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파 속도는 바로 뭐다? 초속 약 6에서 8km. 6에서 8km/s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P파는 바로 뭐다? 진폭이 작아서 어떻다? 그렇죠? 지진 피해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반면에 S파는 뭐다? 그렇죠? 자, S파는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이라는 거죠.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룬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파 속도가 초속 약 3에서 4km, 약 3에서 4km/s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S파는 바로 뭐다? 그렇죠? 진폭이 비교적 커서, 그렇죠? 지진 피해가 큰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P파보다는 S파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PSC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P파와 S파를 비교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PSC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두 지진파가 그렇죠? 관측소에 도착한 시간차를 PSC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지? 그래서 이 PSC는 바로 뭐다? 진원과의 거리에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당연히 속도가 다르니까 뭐야? 진원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뭡니까? P파가 도착한 시간과 S파가 도착한 시간 사이에 그 뭡니까?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커진다.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왜? PSC가 이제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먼저 P파가 도착한 다음에 그 사이에 사람들한테 좀 있으면 큰 충격이 S파로 인한 큰 충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얼른 대피하라라고 사람들에게 몇 분이나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P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도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치? 자, 보도록 합시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치? 자, 매질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반면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렇죠? 매질에 의한 차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P파는 바로 뭐다? 그렇죠?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반면에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근데 S파는 좀 이따 적을게요. 왜? 여기 사이에 적을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S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S파 암염대가 생긴다. P파는 멘틀과 외핵, 외핵과 내핵과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P파의 특징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그렇지. 그렇죠. 매질의 상태가 다르거나 그렇죠.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경우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굴절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그렇지? 여기가 이제 진원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매질의 상태가 다르게 되면은 P파는 이렇게 가다가 요 매질의 경계면 사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굴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P파 역시 암염대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 P파도 역시 바로 뭐다? 이로 인해서 암염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S파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만 통과한다? 고체만. 통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뭐다?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S파도 역시 뭐가 발생한다? 암염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즉 P파도 그렇고 S파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암염대라고 하는 건 발생을 하지만 그 암염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매질의 밀도가 낮아지면은 느려진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렇죠? 알아둘 거는 바로 뭐다?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그렇죠? 바로 매질의 밀도에 비례한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빨리 전달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편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내진 설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진 설계는 바로 뭐다? 그렇죠? 지진 발생 시, 그렇죠?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렇죠?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하는데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의 세 유형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요 세 개로 나눠 설명하겠지, 그렇지? 자, 첫 번째는 바로 내진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내진 구조는 강한 지진파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보강하여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진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보강하여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것을 내진 구조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진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하여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 구조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그렇죠? 내진벽 등 부자재를 설치를 함으로써 이로 인해서 건물의 무엇을 높아지게? 바로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게 내진 구조의 특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는 단순히 건물의 내구력만을 높인 것이라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문 갈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에 비해 재진 구조는 자, 두 번째는 재진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재진 구조는 재진 장치가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고, 그래서 재진 장치가 진동을 감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한다는 거죠.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하는 게 재진 구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철제빔과 같은 장치로 건물의 X자 등의 재진 장치를 보강하여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철제, 빔 등, 그렇죠? X자 등의 재진 장치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건물 전체를 보호한다는 거죠. 자, 내진 구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앞선 두 구조가 건물의 지진력을 버티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자, 요 두 방식은 바로 뭐다? 바로 건물의 지진력을 버티는데 중점을 둔 방식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진 자체를 딱 하고 버티는데 중점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었다면 면진 구조는 자, 세 번째가 바로 면진 구조라는 거죠. 면진 구조는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진력 자체를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둔다는 거죠. 자,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면진 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꾸어 충격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면진 구조는 바로 뭐다?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꾸어 피해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과 달리 앞에서 내진 구조나 재진 구조는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세웠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면진 구조는 어때?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과 댐퍼, 베어링 등을 설치해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면진 구조는 바로 뭐다?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과 댐퍼, 그다음에 베어링 등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안장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지, 그렇지? 자전거 안장이 어떻게 돼 있어?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울퉁불퉁한 땅을 지나도 충격을 좀 흡수해 주잖아. 그래서 안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게 줄여주잖아요, 그렇지? 몰라? 서스펜션. 그치, 서스펜션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예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전거 안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밑에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는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흔들려도 스프링이 어느 정도 충격을 줄여주는 거죠. 얘는 유동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물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건물 자체와 지면을 떨어뜨리면 진동이 줄어들어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진 설계의 세 가지까지도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한 거 중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부분 내용 한 번 더 복습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